지금은 아는 것이 힘이다. 시간입니다. Welcome to the best podcast. Knowledge is power. 하루 7분만 투자하세요. 여러분들도 대전, 충청 지역의 전문가가 될 수 있습니다. 정 PD의 키워드로 풀어보는 뉴스. 아임 정 PD가 매일 하루에 2개씩 우리 지역의 주요 뉴스를 엄선해서 날카로운 시선으로 분석해드립니다. 지금 카카오톡에서 아는 것이 힘이다를 친구 추가하시거나 팟빵이나 유튜브, 페이스북에서 아는 것이 힘이다를 검색해주세요. 다섯 시엔 대세남은 여러분의 참여와 제보를 기다립니다. 오늘 바로 수고하셨습니다. 진주어머니 나머지 다 여러분의 일상, 올해는 독립운동과 청원에 대하여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누고픈 현장, 다양한 소리를 보내주세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2309, 페이스북과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에서 대세남을 검색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5시엔 대세남, 지금 참여하세요. 5시엔 대세남 화요일 순서입니다. 키워드로 보는 뉴스 브리핑 팟캐스트 하는 것입니다. 정진호 PD와 함께하겠습니다. 정 PD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정진호입니다. 예, 오늘은 어떤 키워드를 살펴볼까요? 네, 첫 번째 키워드는 슬픈 자화상으로 정해봤습니다. 예, 어떤 얘기죠? 지난해 6월부터 올해 7월까지 5차례에 걸쳐서 시험지와 정답을 유출해 자신의 쌍둥이 딸들에게 제공한 혐의로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이 얼마 전 구속된 일이 있었죠. 예. 경찰은 12일 수사를 마무리 짓고 이 전직 교무부장과 쌍둥이 자매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예. 그리고 숙명여고도 입장문을 통해서 수사기관의 판단을 존중하며 교육청과 협의해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쌍둥이 자매의 성적을 0점 처리하고 퇴학을 결정하는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는데요. 예. 현재 쌍둥이와 같은 학년에 속해 있는 2학년 문이과 학생들의 성적도 곧 재산정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예. 꼭 이렇게까지 했어야만 했나, 이렇게 해서 대학 가면 무슨 의미가 있나, 이런 여러 가지 비판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이거는 근본적으로 우리 입시 제도의 문제, 이런 부분도 분명히 또 짚어봐야 할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 역시 이 사건을 보면서 마냥 화가 나지만은 않았었는데요. 예. 물론 공정한 경쟁을 담보로 해야 하는 시험에서 이런 비리 행위가 일어났다는 점은 100번 비난을 받아 마땅합니다. 하지만 이런 범법 행위자만을 비난하고 처벌한다고 해서 이 문제가 해결된다고만은 볼 수 없을 것 같거든요. 예. 우선 두 가지 부분만 좀 간단하게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하신 대로 우리나라 입시 제도가 현재 정상이냐는 거죠. 평균 수명을 기준으로 했을 때 80살 정도 산다고 가정을 하면은 고작 고등학교 3년 동안의 개인의 특성이 고려되지 않은 일률적인 암기 위주의 줄 세우기 경쟁이 나머지 인생의 대부분에 영향을 주고 있는 이런 사회 구조, 이거는 분명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동안 여러 곳에서 이런 모순의 심각성에 대해서 인식해왔고 또 저마다 개선책을 내놓긴 했지만 계속해서 늘어나는 사교육 비해, 교육 양극화 이런 모습들을 보면은 전혀 진전이 이루어진 것 같아 보이진 않거든요. 예. 이런 우리 사회의 구조가 이런 범죄를 부추기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번 사건으로 수시를 축소하고 정시를 늘려야 한다, 이런 또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네. 예, 우리 교육 현실에 대한 많은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근본적인 문제는 우리 사회가 아직도 학벌 중심 사회를 벗어나지 못했다는 것, 이 부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일각에서는 북유럽식 교육, 선진국 교육 이런 얘기 굉장히 많이 하지만은 그냥 말뿐인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더 지적하고 싶은 것은 우리나라는 본래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아직 기소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또 재판도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피의자들은 완강히 혐의를 좀 부인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미 결론을 단정 짓고 너무나도 가혹하리만큼 피해자를 몰아세우는 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물론 피의자들을 두둔하고자 하면 절대 아니고요.
하지만 그 근본 원인이 내 아이가 받게 될 피해 때문에 하루빨리 조치가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그 여러 학부모들의 강력한 요구가 이런 현상을 더 부추기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예. 좀 많이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예전에 대전의 경우에서도 한 고등학교에서는 성폭력 전력이 있는 학생에게 봉사왕을 줘가지고 뭐 서울의 유명 대학에 입학시킨 이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예. 또 같은 학교에서 특정 학생에게 상을 몰아줬던 이런 일도 있었고요. 아무래도 이런 문제는 정말 우리 사회의 슬픈 자화상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 두 번째 키워드 열어볼까요? 네, 두 번째 키워드는 누구를 위한 트램으로 정해봤습니다. 예. 어떤 얘기일까요? 네, 정부가 혁신 성장과 일자리 창출 지원 방안을 발표하면서 시도별 지역 경제 파급 효과가 큰 사업에 대해서는 예비 타당성 조사, 그러니까 줄여서 예타라고 흔히 얘기하죠. 예. 이를 면제해 주겠다는 정책을 밝힌 바가 있었는데요. 이에 따라 대전시는 청년 일자리 창출과 지역 균형 발전 등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으로 도시철도 2호선 트램을 집어넣었다고 합니다. 예. 대전의 도시철도 2호선, 뭐 대전 시민들 입장에서는 참 피로감이 느끼는 그런 이슈지요. 뭐 지방선거 때마다 나오는 그런 공약이고요. 후보들이 제시하는. 네, 맞습니다. 원래 최초의 도시계획 대로라면요. 대전에는 2009년에 벌써 도시철도 3호선까지 생겨서야 했습니다. 2018년 현재 아직도 그런데 2호선 문제를 가지고 갈등하고 있죠. 도시철도 2호선은 민선 4기 이후 10년이 넘도록 표류하고 있습니다. 민선 5기에서 고가 방식의 자기부상 열차로 정부 예타를 통과했지만은 민선 6기 트램으로 기종을 바꾸면서 현재 KDI에서 타당성 재조사를 받고 있는데요. 물론 이제 각각의 장단점은 있겠지만은 이게 대전 시민들의 대중교통 이동권을 담보로 해서 10년을 넘도록 서로 옳다고 주장하면서 막대한 비용을 들여 용역의 홍보비를 쓸 정도의 가치가 있냐는 거죠. 예. 이러니까 김현선 아나운서처럼 많은 대전 시민들이 이 문제에 대한 극심한 피로감을 가질 수밖에 없지 않나 싶습니다. 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 문제와 관련된 지적이 많았다고요? 네, 맞습니다. 대전시의 김찬술 의원은 트램 타당성 재조사에 앞서 사업비를 좀 축소했는데 그것이 예타에 통과하기 위한 전략이 아니냐 이런 의혹에 대한 해명을 요구했었고요. 네. 또 윤용대 의원은 허태정 시장이 트램 사업성이 없다고 결론이 나면은 교통체계 전면 재검토한다고 했었는데 그렇다면 지금까지 들어간 예산이 모두 낭비되는 꼴이고 이러면은 시민들의 원성과 민원을 어떻게 받아들일 거냐 이런 비판을 했다고 합니다. 예. 지난 민선 6기 7대 대전시 의회도 역시 현재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다수당이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트램은 지난 민선 6기 권선택 시장 시절 강력하게 추진됐던 사업이었고요. 그 당시 대전시 의회의 다수당 역시 민주당이었습니다. 따라서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혼란에 대해 현재는 마치 남 이야기하듯이 이제 비판만 하는 모습이 그렇게 썩 좋아 보이지만은 않는데요. 이런 혼란이나 사업 지원에 대한 사과조차 없었으니까 말이죠. 예. 좀 더 책임 있는 자세로 시정과 의정 활동에 좀 임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키워드로 보는 뉴스 브리핑 팟캐스트 아는 것입니다. 정진호 PD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꼭꼭 숨어봤자 금강유점 손바닥이다. 김종술 기자의 4대강 술래잡기. 22조 원이 넘는 혈세가 투입된 4대강 사업 그 폐해 현장을 방에서만 사는 남자 금강요정 김종술 기자로부터 전해듣습니다. 지금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에서 아는 것이 힘이다를 신고 추가하시거나 팟빵이나 유튜브, 페이스북에서 아는 것이 힘이다를 검색해주세요. 아힘 시즌6에서 처음 선보이는 프로그램입니다. 네, 유비쿼터스 융합이 강조되는 요즘 저희도 프로그램 2개를 한번 융합해 보았습니다. 책을 읽어주던 책 한 권 하실래요와 영화 이야기를 했던 시네마 공화국의 만남. 네, 강신철, 송지은의 같은 제목 영화대 소설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같은 제목 영화대 소설을 이끌어주실 두 분 모셨습니다. 먼저 너무 진지해서 재미없던 교수에서 지상파에서도 알아주는 명사로 거듭나신 분입니다. 책 담당해 주실 한남대학교 IT 글로벌 경영학과 강신철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강신철입니다. 네, 이제 모델링을 벗어나서 책으로 오셨습니다. 네, 어떠십니까? 책도 모델링이에요. 아, 책도 모델링이에요? 뭐 지상파 방송도 모델링이죠? 네. 만족하십니까? 요즘에 하시는 대사남? 네, 좀 힘들긴 하지만. 되게 재밌어요, 교수님. 근데 저 되게 놀랐거든요, 사실. 첫 방송 하실 때 걱정했었는데 너무 잘하세요. 근데 주제 잡는 게 매주 하나씩 해야 되니까 네. 그게 좀 스트레스가 되더라고요. 매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아힘의 첫 데뷔를 하시는 분입니다. 영화를 담당해 주실 분인데요. 위셋 충청권역 사업단 연구원 송지은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위셋 했는데요. 위셋이 네. 뭐 하는 곳이에요? 위셋은 한국여성과학기술인 지원센터의 줄임말입니다. 한국여성과학기술인 지원센터. 네, 그래서 여성과학자들 지원하고 있습니다. 뭐 어떤 거 지원해줘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성 과학자들 육성도 하고 지원도 하는데, 그래서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과학 분야로 많이 진출할 수 있도록 또 여러 가지 체험 활동하고 있고요. 무슨 체험이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이제 학생들이 이공계에 대해서 되게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 생각을 구체화 시켜주도록. 본인 저기 네, 문과 출신 아니에요? 전공 체험도 하고, 제가 또 교육학을 또 전공해가지고, 네네. 네, 교육적 일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여성 과학자들이 더 연구를 잘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훌륭하신 일 하시네요. 네. 그 강은선 전 그 시네마공화국 대통령이 강은선 기자 낙하산이시죠? 예, 제가 이렇게 낙하산으로 들어왔는데 잘 네. 맞으십시오. 뭐 낙하산 많습니다 여기 하는 것입니다. 근데 전혀 부끄러워하셔도 되고요. 네. 네. 기대가 큽니다. 우리 오늘 그 같은 제목 영화대 소설 첫 번째로 잡은 그 작품이요. 양들의 침묵입니다. The Silence of the Lambs라고 영어로 하죠. 그 처음에는 양떼의 침묵으로 번역됐던 그런 기사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나왔을 때. 복수라서 그랬나 보다. 네, 아마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이 양들의 침묵. 우선은 소설 양들의 침묵에 대해서 우리 강신철 교수님께서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죠. 예, 양들의 침묵의 원작자는 토마스 해리스라고 이제 미국 기자 출신 작가인데요. 이분은 뭐 이 소설 외에는 그렇게 많은 작품을 쓰신 분은 아니고요. 인생 한 방이시네요. 근데 뭐 이게 베스트셀러에 수십 주 올라갔고 상당히 많이 책이 팔렸죠. 그리고 이제 사실 이 작가보다도 저는 그 번역가를 좋아해요. 이윤기 선생님. 예, 이윤기 선생님 그 번역서는 정말 원작을 능가하는 그 진짜 명 번역가인데 이분이 뭐 플루타크 영웅전, 그리스인 조르바 또 우리 지난번에 우리 그 책 한 권 읽기 거기에서 장미의 이름. 예, 그 책도 이분이 번역하셨죠. 정말 훌륭하신 번역 작가신데 돌아가셨죠? 얼마 전에? 네, 얼마 전에 돌아가셨죠. 가까운 별을 우리가 잃게 된 것 같습니다. 네. 이윤기 선생님이 번역을 하셨어요? 네. 그 줄거리를 이제 잠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 이제 FBI에서 이제 교육생이죠. 그 클라리스 스털링이라고 미모의 여성이 미모의 여성. 미모의 여성이 이 책의 주인공이죠. 네, 주인공이고 FBI 국장인 그 잭 크로포드 이분이 이제 연쇄살인 사건을 맡게 돼서 특수 임무를 주는 거죠. 스털링한테. 그래서 그 이제 다른 사람들은 잘 접근이 안 되는데 이게 순진한 수습생을 갖다가 이제 그 감옥에 지금 수감돼 있는 한니발 렉터 박사. 그 유명한 한니발 그 렉터. 유명한. 네. 이 영화의 이제 으시시한 분위기를 이렇게 자아내는 아주 멋있는 분이죠. 멋있는 분. 네. 알고 보면 멋있는 분이에요. 근데 뭐 사람의 인육까지 뭐 먹고 9명이나 사람을 뜯어먹는 그 일명 이제 시인종 한니발인데 네. 이 사람을 만나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어떤 살인 사건의 어떤 실마리를 이 스털링한테 알아내라고 임무를 한 거죠. 그거 아세요? 혹시 이그 노벨상이라고 아시죠? 네. 노벨상 그 이렇게 패러디한 것 같은 거. 네. 올해 이그 노벨상 그 영양학상인가에서요 인육을
이렇게 조사해갖고 인육이 칼로리가 떨어져서 정말요? 네. 네, 저희 아는 것입니다. 과학깔깔깔에 들으시면 나옵니다. 깨알같이 광고했고요. 네, 계속 해주시죠. 네, 그래서 이제 스털링도 처음 보는 사람이라서 상당히 처음에 위축이 되죠. 근데 뭐 이 사람이 뭐 살인마기 때문에 가까이 그 깜빵에서도 그러니까 가까이 가지도 못하게 하고 큰 뭐 이렇게 방화벽 유리로다가 이렇게 막아놓고 거기서 이렇게 대화를 하고 그런 공포적인 분위기에서도 이제 순진하니까 시키는 대로 다 해요 또. 자기의 과거 얘기를 또 해야지 내가 실마리를 준다 그러면은 또 그냥 순진하게 또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는 한니발은 또 그런 스털링의 순진함에 매료가 돼요. 그러니까 기브 앤 테이크를 일종의 그렇죠. 한 거죠. 그러니까 네 인생 이야기를 하나 꺼내면 내가 단서 하나 줄게 뭐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심리학자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게 다른 사람의 심리가 어떻게 변해가고 작동하는가. 네.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교수님 심리가 궁금해요. 그러니까 렉터 박사가 자기 심리 상담 대상으로 이제 보기 시작하는 거죠. 네, 그래서 그래도 어쨌든 그 스털링은 이 시험을 앞두고 있었는데 그 기말 시험에서 잘못 보면은 FBI 요원이 못 되고 정식 요원이 못 되고 또 뭐 6개월이나 1년을 기다려야 되는데 이 임무를 잘 수행해서 그러니까 사건을 해결을 하면 특진을 할 수도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네. 사실 그런 보장은 없지만 이 한니발 박사한테 또 매료가 돼요. 또 스털링도. 왜냐면 되게 매너가 좋고 아는 것도 엄청 많고 그리고 강신철인데 몇 가지 인육은 안 드시죠? 네, 나는 인육을 못 먹어요. 뱀고기도 아직 못 먹는데 그래서 어떤 상호 주고받는 메시지들이 그렇게 상승작용을 일으키면서 결국 스털링이 그 난해한 범인을 잡죠. 그리고 특진이 돼서 자기의 이제 그 커리어에도 큰 성과를 내는 그런 이야기죠. 네. 뭐 큰 줄거리는 어쨌든 연수생이 그 희대의 살인마이자 최고의 정신 분석 그 학자였죠. 렉터 박사와의 그 도움을 받아가지고 당시 연쇄살인범인 그 버팔로 빌이었던가요? 그 네, 사람을 잡는 맞습니다. 이런 과정인 것 같아요. 네, 그게 소설 내용이고 소설 뭐 이렇게에 대해서 말씀 주셨습니다. 영화 양들의 침묵은 어떤가요? 네. 영화 양들의 침묵은 1991년 개봉한 작품인데요. 네, 앞서 말씀해주신 소설을 영화한 것으로 조나단 드미가 감독을 맡았고 조디 포스터, 안소니 호킨스가 주연을 맡았습니다. 조나단 드미가 저기 그 박중훈 씨 예전에 영화 찍은 찰리의 맞습니다. 눈물인가요? 네. 진실인가요? 네. 그 영화에 했던 분이죠. 네, 흥행에는 실패한 아쉬운 영화였는데요. 네. 그래서 이 두 배우가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각각 여우 주연상하고 나무 주연상까지 수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 영화가 또 최우수 작품상, 감독상, 각색상까지 그랜드 슬럼을 달성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역대 세 개밖에 없다고 그렇게 들었던 네,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 주요 5개 부문 수상을 했던 양들의 침묵 영화 양들의 침묵이. 네, 그리고 호러 영화로는 처음으로 작품상을 탔다고 하죠. 그러니까 시나리오가 굉장히 좀 탄탄했다 뭐 이런 그러니까 원작 소설이 워낙 그 심리 묘사들을 많이 해놔가지고 저걸 과연 영화할 수 있을까 연출하기가 굉장히 그 어려울 것이다라는 예상을 깨고 완벽하게 뭐 소화했다 이런 평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안소니 호킨스가 나무주연상을 탔는데 이 영화 전체에 나오는 시간이 16분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16분. 네. 그거 안소니 호킨스밖에 기억 안 나는데. 네, 그래서 이 심사위원들이 주연상을 줘야 되냐, 조연상을 줘야 되냐 이런 걸로 또 고민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주연상을 받았고요. 네, 그리고 안소니 호킨스는 이 역을 맡기 전까지는 이제 크게 주목을 받지 못하는 배우였는데요. 그래서 이 영화를 찍기 전에는 이제 본국인 영국으로 돌아가서 다시 연극을 할까 할 정도로 고민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이 영화가 성공함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왕성한 활동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분 미션 임파서블에서도 나왔었어요. 3탄인가 4탄에서도. 최근에는 토르에도 그래요? 토르의 오딘 역할로 나오고 있어요. 토르 시리즈에 다 나왔죠. 네. 지금은 할아버지 됐죠? 네, 그래서 이때도 할아버지가 됐어요. 그때 워렌 비티라는 그 배우 기억하시죠? 네. 그
워렌 비티랑 동갑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해요. 전혀 머리가 별로 없으지 않고 할아버지 같은. 근데 나는 이 처음 이 영화 봤을 때는 잭 니콜슨인 줄 알았어요. 잭 니콜슨? 비슷하네요. 네. 근데 이제 자세히 또 이 영화 한 번 보는 사람 별로 없죠. 네. 우리 정 PD님 몇 번 봤어요? 23번 봤습니다. 극장 나가서. 네. 이건 거의 덕후입니다. 어떻게 한 영화를 23번을 극장에서 CD로 보는 것도 아니고. 그 나중에 뭐 비디오 테이프로 본 것까지 치면 100번은 넘을 것 같아요. 그 양들의 침묵의 전문가네. 그러니까 우리 잘 지켜볼 겁니다. 두 분 어떻게 말씀하시나. 네. 그리고 조디 포스터는 이때 20대의 나이였는데요. 근데 영화 보시면 되게 젊은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영화를 찍기 바로 전에 피고인이란 영화로 이미 여우주연상을 수상한 바가 있습니다. 피고인, 네. 맞아요. 그 성폭행 당하는. 네, 그 역할로 나와서. 핀볼 머신 위에서. 그리고 이 영화로 다시 한번 여우주연상을 받아서 20대에 상을 2번이나 받은 그런 전무후무한 배우가 되었죠. 네. 네. 저 조디 포스터 되게 좋아했었는데. 좋아할 만합니다. 지적이기도 하고 아름답기도 하고요. 이분이 예일대 영문과 출신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 프랑스어도 잘하고. 눈이 특히 아름다운 것 같아요. 눈을 이렇게 보면 사람을 쏙 빨려 들어가게 하는 그런 맞아. 아주 맑은 눈. 그게 근데 조지 포스터의 아주 매력이죠. 이 조디 포스터 그 광팬이 레이건 대통령 저격 네. 그런 일도 그걸로도 있었었죠. 유명해졌죠. 그런 일이. 근데 이분이 레즈비언 나중에 선언하셔가지고. 네, 몇 년 전에 골든글로브 네. 시상식에서 선언을 하셨죠. 이 영화 촬영하고 혹시 영향받은 거 아니에요? 아유, 인터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네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영화랑 소설하고 좀 내용이 다른 부분이 좀 있나요? 좀 결말이 다르게 끝나는 것 같고요. 네, 좀 집중되는 인물이 있고, 근데 워낙 소설 속에서는 여러 인물이 나오니까 잘 표현되지 않는 인물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결말이 좀 다르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그거는 차차 얘기해 보도록 하고요. 주요 캐릭터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죠. 이게 그 영화 배우랑 그 소설 속에 있는 그 인물하고 좀 혼동될 수도 있겠지만은 우선은 이 영화의 주인공 가장 많이 나온 사람은 조디 포스터입니다. 그 책에서도 클라리스 스탈링이 주인공인데 사실 이분이 더 임팩트가 강해요. 한니발 렉터? 네, 교수님이 좀 소개해 주시죠. 한니발 렉터, 한니발 장군 우리 알잖아요. 네. 한니발 장군의 그 위엄, 점잖함, 뭐 이런 캐릭터를 아주 전형적으로 지고 있죠. 그 이제 뭐 이 렉터 박사는 정신과 의사고 천재예요, 천재. 그러니까 몇 마디만 들으면 그 사람 내면을 다 이렇게 파악하는 도심술도 쓸 줄 알고. 오만이 밤매옴. 그리고 거기 그 감옥에 있으면서도 그림을 계속 그리잖아요. 아, 맞아요. 기억에 맞아요. 의존해서 벽에 붙어있던 예, 아주 그 상세한 디테일까지 다 그려내는 그 예술가이면서 역사도 아주 깨뚫고 무슨 얘기만 나오면은 아주 역사를 쫙 그 읊고 할 정도의 사학자이기도 하고, 뭐, 외과 의사였고요, 또. 심리학자이면서도 또 외과 의사도 하고. 엄친하네요. 그러니까 법의학자까지. 그러니까 법적인 문제, 이 의료에서 벌어지는 이런 거에도 아주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는 거의 괴물이죠. 이 영화에서 보여주는 캐릭터는 아주 맑은 모습만 보여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 저지른 범죄, 9번의 그 인육을 먹은 범죄 때문에 여기 지금 갇혀 있긴 하지만 이 영화에서 보여주는 모습들만으로는 좀 하얀 티에, 그죠? 깔끔한 모습. 피 묻은 얼굴. 항상 머리도 이렇게 올백하시고. 남 얼굴 가죽 뒤집어 쓰고 이런 거 나오죠. 딱 한 번 그 경찰관 2명 그 살해하고 할 때는 본 모습을 보여주죠. 근데 이 조지 포스터하고의 대화할 그런 장면에서는 아주 말끔한 신사로 머리도 젠틀하고 머리도 깨끗이 빗고 나오고 깨끗한 모습을 보여주죠. 매너 있게. 그게 이제 사실은 이 스털링한테 매력으로 다가오죠. 그래서 자기의 속내를 털어놓을 수 있는 어떤 신뢰감을 갖게 하고. 하긴 뭐 면도 안 하고 머리 산발이면은 얘기하고 싶지 않겠죠. 네. 저도 오늘 머리 깎았습니다. 좀 다르더라, 분위기가. 이게, 저는 렉터 박사, 그러니까 물론 렉터 박사가 저지른 범죄는 이거 이전에 나왔던 소설 그 레드 드래곤이라는 영화는 그 뒤에 나왔지만은 거기에 좀 자세히 나오고요.
이 대목이 가장 저는 인상 깊었던 것 같아요. 이제 클라리스가 제일 처음에 렉터 박사를 찾아갔는데 이제 막 이거 하나 써주시면은 좋겠는데 하고 말을 막 애둘러서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이제 렉터가 보기에는 애송이가 와서 깐족대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영어 대사가 이랬거든요. A census taker once tried to test me. 그러니까 인구 조사원이 와갖고 한번 나를 테스트하려고 했지. I ate his liver. 나 그 새끼 간을 빼먹었어. With the fava beans. 그러니까 콩 같은 거랑 and nice Chianti. Chianti가 이제 술 종류인데 그 콩 버무려갖고 그 새끼 간을 버무려서 수락 한 잔 먹었지 한 다음에 이렇게 이민들은 그 연기가 그럼 you fly back to school, little starling 하잖아요. 그 돌아가라고. 무서워. 그 장면 정말 인상 깊었죠. 생각나시죠? 보는 저도 되게 무서웠습니다. 그게 가장 기억에 남는 이 캐릭터에서 그랬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내쫓죠. 네. 더 이상 너하고 얘기하고 싶지 않다는 식으로 해서 fly back, 그러니까 돌아가라고 그러는데 옆에 있던 방에 그 정주성 놈이 믹스입니다. 믹스. 네. 정액을 뿌리죠. 네. 그래서 그거 맞는 걸 보고 이제 이 렉터 박사가 마음이 변했어. 힌트를 주자 그래서. 네. 그래가지고 막 가는 걸 도로 불러 세워가지고 우리 얘기하자. 이렇게 다시 돌아갔죠. 결국은 그 믹스 그 옆에 정액 뿌린 사람도요. 렉터가 옆방에서 몇 마디 말해가지고 혀 깨물고 죽게 만들죠. 맞아요. 네. 무서운 캐릭터입니다. 되게 매력적인 캐릭터인 것 같고요. 매력적이에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제 근데 미인들이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저도 미인이라서. 일단 그리고 영화를 보다 보면은 이 렉터 박사와 이제 클라리스를 응원하게 되는 나도 모르게 해서 악역 같지만 악역 같지 않은 약간 그리고 아까 캐릭터 설명을 해주셨는데 약간 성과 악이 모호한 그런 모습도 많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현실에서는 악이죠. 그 사람 이렇게 잡아먹고. 악이지만 또 우리가 그 악을 통해서 이제 사건을 해결하잖아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좀 응원을 하게 되는 마음이랄까? 네. 그리고 렉터 박사는 그 선호가 분명한 것 같아. 그 자기한테 그 칠튼 박사라고 그 수감원의 원장 있잖아요. 그 사람은 아주 그냥 그 말을 무시하고 그 사람 얘기는 아예 듣지도 않고 전혀 협조를 안 해주고 또 좀 자기한테 그 간호 옆에서 왜 수감 그 보호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점잖하게 자기한테 잘해주면은 아주 끝까지 잘 챙겨줬다고. 그 얼마나 주관적이에요. 사람이. 그러니까 궁예네 딱 궁예. 시스템에 의해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인간은 원래 그런 측면이 있지 않아요? 무서워요. 저는 이런 캐릭터 정말 무섭습니다. 네, 저도 좀 눈치를 그렇습니다. 보게 되잖아요. 그 근데 본인한테 잘하고 이런 사람한테 자기도 잘하게 되지 않나요? 하고, 네. 자기한테 밉보이면은 완전히 맞아요. 네. 뜯어먹어. 렉터는 그 예전부터 지금까지 굉장히 영화든 소설이든 보기 힘든 그런 캐릭터인 거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아주 극단적으로 묘사가 돼 있죠. 그리고 이제 렉터랑 인연을 맺는 클라리스 스타일링이라는 캐릭터를 좀 볼게요. 이건 송진 스님께서 좀 얘기해 주시죠. 네. 클라리스는 FBI 연수원에서 교육 과정을 수료 중인 학생입니다. 그래서 이 영화상에서 아직 정식 요원은 아니고요. 지금 훈련을 받고 있다가 그러니까 우리 지금 청년 경찰 뭐 이런 거. 네. 네. 그러다가 이제 발탁을 받아가지고서는 한니발 렉터를 만나게 되고 그 과정에서 이제 수사를 성공적으로 해내서 정식 FBI 요원이 되죠. 근데 이 과정에서 이 클라리스가 가지고 있는 트라우마가 있어요. 영화상에서는 이제 어렸을 때 트라우마가 나오는데, 그래서 그 트라우마를 한니발 렉터 박사가 이제 해결하도록 뭔가 조언을 해주면서 약간 성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원래 스털링이 어렸을 때 10살 때 아버지가 그 범인의 총에 맞아서 돌아가시죠. 그 영화에서는 보안관으로 나왔고요. 책에서는 보안관이 아니라 그냥 경비원, 그러니까 보안관보다 아래 등급으로 나왔던 것 같아요. 네네. 비정규직, 그 야간에만 일하는 보안관. 네. 그리고 영화에서는 그냥 총 맞아 돌아가셨고, 소설에서는 며칠 시름시름 앓다가 돌아가셨던 걸로. 한 달. 그쵸. 한 달 정도 앓다가 돌아가셨고, 어머니도 이어서 바로 돌아가시고, 그래서 그 고아가 됐죠. 스털링이 고아가 돼서
뭐 삼촌 그 목장에도 가 있다가 그 양 뭐 그 몬타나. 교육 장면 이런 것도 보게 되고. 몬타나 시골이죠, 교수님? 아우, 시골도 뭐. 네. 보통 시골이 아니죠. 그러니까 그런 배경이 좀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아. 우리 요즘 뭐 강원도 뭐 이런 데로 간 거 아니에요? 강원도도 양반이죠. 몬타나는 미국에서 완전히 오지. 예. 그런 데서 이렇게 거의 고아처럼 여기저기 그러니까 버림받은 사람처럼 이렇게 어렸을 때 그 취급을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떤 그 외로움, 뭐 그 서러움, 그리고 아까 그 양에 대한 어떤 트라우마 이런 것들이 이렇게 겸해진 그 캐릭터죠. 그래서 이 내면에 그 트라우마를 갖고 있는 그 심리적인 요인이 이제 사실 본인은 그걸 해결을 못했어요. 못하고 그걸 지금 성인이 돼서도 계속 안고 있었는데 오히려 이 그러니까 범인을 만나서 이 렉터 박사를 만나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설정이 참 재미있게 이 원작자들이 해놓은 것 같아요. 그 렉터가 클라리스한테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네 싸구려 구두하고 신발, 그거를 통해 가지고 네가 어떤 출신인지 내가 알겠다. 아무리 말씨를 숨기려고 해도 너는 그 시골의 백인 출신이고, 그리고 차 뒷좌석에서 동네 남자들한테 그 짓을 당할 때 너는 이곳을 빨리 빠져나오고 싶었고 거기를 벗어나고 싶었었지. 그래서 택한 게 FBI 아니냐라고 이렇게 딱 전국을 찌르잖아요. 네, 그러니까 몇 가지 뭐 소품만 보고, 그러니까 뭐 구두나 핸드백 이런 걸 보고 그 한 사람의 그 과거까지 이렇게 그 예측하는 그 한니발. 성급한 일반화요. 근데 그게 거의 더 맞았잖아. 네, 또. 맞아요. 소설이니까 맞았는지도 모르겠고. 하여튼 그런 그 설정 자체가 사람을 되게 이렇게 호기심을 계속 불러일으키는. 어떻게 알았지? 막 이러면서. 네, 어떻게 알았지? 귀신 같네. 그러니까 오히려 그게 믿게 만들죠. 그렇죠. 렉터 박사가 보통 능력자가 아니구나.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내가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것 같아요. 그 정도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면은. 그리고 결국은 이 클라리스가 렉터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연쇄살인범인 버팔로 빌을 잡습니다. 잡고 정식 FBI가 되면서 어떻게 보면 해피엔딩처럼 끝나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 뭐 되게 예쁘고 그리고 똑똑했지만은 출신이 좋지 않아서 그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FBI를 택했고, 그러면서도 트라우마에 얽매여 있던 사람이 렉터를 만남으로써 어느 정도 뭔가가 해결되는 그런 뭐 이미지라고 캐릭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버팔로 빌이라는 사람 얘기를 해보죠. 이게 범인입니다. 그쵸? 예. 네, 버팔로 빌은 이제 경찰들이 붙인 이름이고, 버팔로가 이제 소잖아요. 네. 그 들소. 저 미국의 그러니까 나이아가라 폭포 옆에 있는 도시독이 버팔로라는 시티가 있고, 그 지역에 버팔로가 실제 많이 사나 봐요. 네. 근데 그 버팔로가 원래 윌리엄 프레드릭 코디라고 하는 전설적인 인물이래요. 총잡이인데, 그 총잡이가, 버팔로, 실제 소를 잡아가지고 가죽을 벗겼대요. 그래서 이 지금 살인사건의 범인이, 그 사람을 데려다가, 등 껍질을 벗기잖아요. 네, 등 껍질을 벗기는. 등 껍질. 아니, 그렇게 묘사가 돼요. 그러니까 본명은 버팔로 빌이 우리를 치면 예를 들어서. 제임 검브라고. 예, 본명은 따로 있는데, 우리 뭐 이렇게 예를 들어 발발이 뭐 이렇게 경찰들이 붙이듯이 그런 이름이었다. 그렇죠. 왜냐면 누군지 범인을 모르니까 이름도 모르는 상태에서는 뭔가 호칭이 있어야 되니까 이제 버팔로 빌이라고 불렀는데 본명은 제임 검브. 근데 엄마가 이제 영화배우 하려고 했던 꿈을 못 이뤄서 그 한이 있었대요. 그 제임 검브가. 근데 이렇게 출생 등록을 할 때 제임스 검브인데 원래 이름은 S자를 못 쓴 거야. 이게 무식해서. 정말요? 그래서 제임 검브가 된 거예요. 슬픈 사연이. 네. 근데 그 검브라는 강시철로 이름이 된 거네. 강신철이 아니라. 근데 강시철이었네. 후배가 있었었죠. 네. 학교 다닐 때. 하여튼 그 검브라는 이름이 기억나죠? 왜? 포레스트 검. 네네네. 그러니까 좀 이렇게 덜 떨어진 애들한테 붙이는 이름이에요.
제인 건부가. 우리 지금 뭐 영구 뭐 이런 죄송합니다 전국의 뭐 영구님들 그냥 워낙 그 여러 애가 유명했어가지고 한 얘기입니다. 네. 근데 이 그 버팔로 빌이라는 이 범위 맹구로 바꿀게요. 혼날 것 같아. 맹구도 네. 있으면 어떡하죠? 아무튼 네 그런 겁니다. 네. 근데 이 당시에 어떤 사회적 현상을 이렇게 대변하는 인물이에요. 왜냐하면 지금이야 이제 뭐 트랜스젠더 이런 것들 수술 이런 거가 꽤 이제 일반화되고 그랬지만 네. 그 당시만 해도 그런 성전환 수술을 받으려면 상당히 까다로웠대요. 그래서 이 제인 건부는 그 여성에 대한 어떤 그 뭐랄까 여성 전환을 하고 싶은 욕심이 있었는데 원래 생물학적으로는 남자인데 여자가 되고 싶은 네. 그 성전환 수술을 하러 갔다가 이게 성격상 안 맞는다 해가지고 거부를 당해서 그거에 대한 이제 안갚음을 하기 위한 수단으로 여성들의 가죽을 벗겨서 그걸 갖고 이제 옷을 해 입으면 자기가 여성화되는 듯한 착각 이런 거를 이제 느끼는 범인이 된 거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사회가 만든 괴물이다. 뭐 이런 소설 속의 이야기가 나오죠. 가죽으로 옷을 만든다는 건 상상도 못 해봤던 것 같아요. 이 영화 보기 전까지는. 맞아요. 그렇죠. 그것도 이제 스털링이 알아내죠. 그 등도 예, 그렇죠. 옷의 어떤 부위별로 그 등을 네. 띄어내는 거예요. 이렇게 가죽을 다 벗기는 것도 아니고. 그래도 덩치가 큰 여성들만 골랐잖아요. 네, 사이즈를 그러니까 확인해서 일부러 굶겨요 매치. 그래서 피부가 좀 헐렁헐렁. 늘어지라고. 아유, 끔찍해. 남자로 태어나기 다행입니다. 그래서 잡혀갔을 것 같아요, 저도. 이 버팔로 빌은 저는 그게 제일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여러 장면들이 있었지만은 어둠 속에서 이제 그 스타일링이 이 집에 찾으러 왔다가 범인임을 직감하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전화 좀 써도 되냐고 하면서 갑자기 불을 다 내리고 도망가죠. 네. 적외선 거울 딱 쓰고 이렇게 저도 스타일링을 인상 쫓아가잖아요. 깊었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 스타일링은 굉장히 막 공포에 질린 표정이고 이 제이미 건부 버팔로 빌 같은 경우는 아주 여유롭게 스타일링을 그 영화에서도 소설에서도 그렇게 묘사를 하잖아요. 보면은 네. 그 장면은 그 장면이 되게 제일 인상 깊었던 것 같아요. 실제로 그게 촬영 기법이 저는 참 놀라웠어요.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는 그러니까 스털링이 그 안에 들어가서 이렇게 총을 잡고 불이 켜져 있을 때는 이 고개 그러니까 우리 시점이 달라지죠. 이 스털링의 입장인데 이거를 갑자기 시선을 바꿔가지고 이 범인이 그 레이저 적외선 거울을 쓰고서는 내가 이제는 거꾸로 스털링을 바라보는 입장이 되는 그 묘미가 있잖아. 머리 되게 만지려고 무섭죠. 막. 손 올라가면은 그때 당시 극장에 다들 우와 막 이랬었어요. 그 연출법이 정말 현대 영화에 많이 그래서 쓰이는 것 같습니다. 오마주로 많이 쓰고 있어요. 이제 공포 영화들에 엄청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대단했던. 그 당시에는 아주 획기적인 촬영 센세이션했죠. 기법인 것 같아요. 놀라웠습니다. 버팔로 빌은 그 정도로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칠튼 박사입니다. 닥터 칠튼. 이 영화에서는 닥터 칠튼인데 소설에서는 박사학위 못 받은 걸로 묘사했던 것 같아요. 아무튼 얍삽이 네, 송지현 선생님 소개해 주시죠. 네, 닥터 칠튼은 한니발이 수감되어 있는 그 볼티모어 범죄자 수감소의 소장입니다. 그래서 정신과 의사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렉터가 워낙 정신 상태가 특이하다 보니까 이 렉터를 자신의 연구 대상으로 삼아서 이용해서 자신의 명예와 부를 이루려는 어떤 탐욕적이고 오만한 인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렉터에게 경쟁 심리 이런 것도 갖고 있어서 내가 너보다 우위에 있다 이런 걸 증명하기 위해서 뭐 논문을 가로채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제 렉터를 괴롭히고 있죠. 그래서 렉터도 칠튼을 굉장히 싫어하고요. 나중에 영화에서 나오진 않지만은 나중에 소설 속에서는 이제 렉터에게 죽임을 당하는 그런 인물입니다. 네. 영화에서도 뭐 먹으러 간다고. 네, 영화 결말이 이 닥터 칠튼을 쫓아가는 거면서 끝나죠. 학문적 열등감 이거를 상징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대학 사회나 이런 그 지식인 사회에서도 자기보다 실력이 뛰어난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을 실력으로는 못 이기니까 어떤 다른 권위나 이런 걸로 그 사람을 찍어 누르려고 하는 그런 욕심들이 있는데
그 칠튼 박사가 바로 그런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그 렉터 박사가 그런 범인으로 있긴 하지만은 아주 유능한 천재적인 그 심리학자고, 그러니까 논문도 아주 뭐 진짜 SCI급 논문만 내잖아. 네, 그 정도로 아주 뛰어난 학자이니까 거기에 대한 열등감이 있다 보니까 이 사람이 어쨌든 갇혀 있고, 렉터 박사는 자기는 거기에 수감 원장이고, 그러니까 그 권위를 이용해서 이 렉터 박사한테 계속 괴롭힘을 주려고 하는 그런 열등 의식을 가진 전형적인 못난 학자의 전형이 아닐까. 그런데 저는 조금 생각이 다른 게, 네. 그러니까 동의하면서도 처음에 그 클라리스가 이 병원에 갔을 때, 치료감소에 갔을 때, 이 닥터 칠튼이 그 찝적대잖아요. 오늘 뭐 이렇게 즐거운 시간도 보내면 좋겠고 막 이런 식으로. 근데 이제 그 클라리스가 거절을 하죠.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그런 캐릭터들 뭐 이렇게 질투하고 괴롭히고, 이게 못난이라고 하지만은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사회에서 가장 흔한 캐릭터 같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는 굉장히 나쁜 못된 혹은 못난 캐릭터임을 부정하지만은 주변 한번 돌아보세요. 그런 사람들 많지 않아요? 네, 한 명씩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흔한 캐릭터가 아닐까, 이 사람은. 주변에 한 명은 있죠. 부정하고 싶지만은 정말로. 그러니까 완벽할 수 없으니까. 근데 저 보면서 그 얘기하세요. 교수님은. 한 명을 있죠 하시면서. 옛날에 직장 다닐 때 한 사람이 생각이 갑자기 나. 한 명뿐이기 때문에 이런 분들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칠튼 박사는. 그게 튀어나오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성격들을 조금씩이야 뭐 사람이 다면적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캐릭터가 다 복합돼 있죠. 사람이라는 건. 근데 유난히 그런 그 열등 의식이라든가 그 또 이렇게 왜 성차별 이런 의식이 괜히 쓸데없이 강하게 이렇게 튀어나온 사람들이 있어요. 옛날에 은행 다닐 때 그 영업부장 그 사람이 군 출신인데 장교 출신인데 아주 그 여성 비하적인 발언도 많이 하고 뭐 지는 사실 별거 없는데 되게 그 이렇게 잘난 척을 해요. 그러니까 그런 그 사람이 이 칠튼 박사 같은 인물이 있어. 우리 주변에 꼭 한 사람은 있는 것 같아요. 네. 뭐 그렇고요. 그러니까 이 칠튼 박사는 뭐 우리들의 일그러진 자화상 뭐 그렇죠. 네. 지금 여러분들께서는 대전 지역 최고의 팟캐스트 아는 것이 힘이다의 강신철, 송지윤의 같은 제목 영화 대 소설을 듣고 계십니다. 이 소설이나 영화에서 좀 생각해 볼 점들을 한번 좀 보죠. 마지막으로. 88년도 작품입니다. 소설은. 영화는 91년도에 개봉을 했고,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7, 8년, 26, 7년 정도 전이네요. 그러니까 거의 30년 가까이 된 거죠. 소설로 치면 그렇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중에 눈에 띄는 게 이 스털링도 많이 여성 비하적인 취급을 많이 받잖아요. 경찰한테도. 네, 영화 내내 그죠?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경찰한테도 뭐 나가 있으라고 그러고 부검할 때. 사실 크로포드도 상관이면서도 그러니까 여성에 대한 배려가 부족한 장면들이 몇 개 나와요. 그러니까 그 창고에 뭘 찾으러 갔을 때도 네. yourself라는 곳에 누군가 보호자를 하나 데리고 갔어야 되는데 그냥 여자를 혼자 그런 데로 보내는 이런 것들이 좀 여성에 대한 배려가 부족한 측면들이 나오고, 그 외에 그 상원 의원, 그 상원 딸 유괴당한 그 상원 의원의 보좌관도 그 나이는 유괴가 아니라 납치죠, 교수님. 그 나이면은 그죠. 캐서린인가 아마 그럴 건데. 캐서린 그 보좌관한테도 또 그렇게 그 차별적인 발언과 취급을 당하는 장면들이 여기저기 나와요. 이게 소설에서도 그게 되게 이렇게 리얼하게 묘사가 돼요. 그러니까 그 당시만 해도 사회에서 왜 첫 장면부터 그래요. 첫 장면부터가 엘리베이터 탈 때 남자들 그냥 등치가 큰 제복을 입은 사람들이 우람하게 서 있고, 그 스털링은 조그만 여자가 그 안에 이렇게 들어가는 장면부터가 여성이 사회적으로 상당히 이렇게 위축되고 좀 위축되고 그런 분위기 이런 거가 저는 좀 다르게 해석했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 엘리베이터 탈 때 다 남자고 혼자 여자였잖아요. 네. 내릴 때는 여자 혼자 내리거든요. 그래서
모든 남자들이 다 허탕칠 때 이 여자가 혼자 사건을 해결하는구나에 대한 암시다. 그러니까 맨 마지막에 그 FBI 크로포드가 데리고 찝잖아요. 그리고 스탈린 혼자 갔다가 갔잖아요. 그래서 그 장면에 대한 부대를 몰고 가지. 암시가 아니었나 저는 그렇게 해석했었거든요. 고등학생 때. 괜찮죠? 똑똑했네. 내가 어려서부터 똑똑했네. 내가 7등 같아. 근데 그런 해설자들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네. 그 당시에 여성들이 직업 사회에서도 그렇고 일반 사회에서도 되게 이렇게 좀 제대로 치고 못 받는 지위가 낮고 그런 거에 대한 반발심을 이 작가가 이 소설 속에 이제 묘사했다. 그런 게 그 통속 소설이나 상업 영화에서 흔히 다루기 쉽지 않은 주제를 이 영화나 소설이 처음 이제 거의 끄집어내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들긴 해요. 네. 그 당시에 아까 말씀하신 트랜스젠더 이런 것들은 큰 사회적 문제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수면 위로 올렸다라든지 뭐 인육 먹고 뭐 사람 피부로 옷 만들고 이런 엽기 살인 행각 이런 것들은 정말 좀 일반적으로 대중성 있게 나오기가 쉽지 않았던 것 같거든요. 범인이 성 정체성을 고민을 많이 하고 여자가 되고 싶어하는 그런 장면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근데 거기서 한니발 박사가 근데 결국에 그 범인에 대해서 설명할 때 그 사람은 트랜스젠더가 아니다. 사회에서 억압받고 사회에서 뭔가 추방당해서 그런 박탈감을 느끼고 폭력성을 띠게 된 거다라고 설명하는 부분이 되게 인상 깊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사회의 성소수자나 뭐 이런 분들이 그러니까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어떤 사회적인 문제일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네, 맞아요. 거기서 그 버팔로 빌이 태어날 때부터 살인자는 아니었다. 그 가정 환경도 되게 안 좋았고 그 자라나는 과정에서 사회가 그 사람의 어떤 개인적인 성향이나 성격 이런 것들을 용납을 안 하고 어떤 사회의 틀 속에 그 사람을 마치 이렇게 불황아, 뭐 또 못된 사람 이런 식으로 계속 취급을 당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이렇게 반발 심리가 누적이 돼가지고 괴물로 변했다. 이제 그런 측면이 이 소설에서는 그 작가가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사실은 이 주인공 클라리스 스털링도 마찬가지거든요. 어떤 트라우마가 있냐면은 그 양에 대한 트라우마만 있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억울하게 죽었다고 하는 그런 트라우마도 있어요. 그리고 그 부모의 구제. 아버지의 상관이 되게 못되게 굴었더라고. 소설 속에서는 그게 묘사가 되게 자세히 되거든요. 영화에서는 그냥 이렇게 그냥 휙 지나가는데 소설에서는 그런 부분이 아버지 보안관, 그러니까 이 정식 그 아까 얘기했듯이 비정규직이기 때문에 그 정식 보안관인 상관이 되게 이렇게 막대했어요. 그리고 그 사인으로 밝혀질 만한 그 클루가 있었거든. 이게 실마리가 이 뭐라 그러죠? 이게 무슨 클락 워치라고 그러죠? 네네. 시간 찍는 기계. 맞아요. 네. 이거가 사실은 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된 어떤 원인을 밝힐 수 있는 증거가 될 수 있는데 이걸 그냥 압수해 버렸어요. 맞아요. 네, 거기에 대한 이 아쉬움 이런 것이 있어서 약자를 이렇게 막 취급하는 어떤 직장의 문화 그리고 사회적인 어떤 풍토 이런 것이 이 주인공 클라리스한테도 어떤 이렇게 한이나 뭐 억울함 이런 걸로 맺혀 있는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사실 그 렉터 박사를 만나서 풀었기에 다행이지 풀지 않았으면은 또 어떤 형태로 사회 범죄가 나올지도 모르는 거죠. 그럴 수도 있겠네요. 예, 그걸 암시하고 있어요. 요즘 대전 충청 지역의 최고 핫 이슈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장재원 기자의 요즘 모닐 이슈. 이번 달 대전 충청 지역에서 가장 뜨거웠던 이슈에 대해 오마이뉴스 장재환 기자가 상세하게 이야기해드립니다. 지금 카카오톡에서 아는 것이 힘이다를 친구 추가하시거나 팟빵이나 유튜브, 페이스북에서 아는 것이 힘이다를 검색해주세요. 네, 이렇게 해가지고 I'm 시즌 6에서 처음 선보인 강신철, 송지은의 같은 제목 영화대 소설 그 첫 번째 시간 양들의 침묵 편을 이제 마치겠습니다.
처음으로 이제 유비쿼터스 해봤어요. 두 개를 융합해봤는데, 뭐, 재밌었어요? 어떠셨어요? 좀 쉴 시간이 있으니까 좋네요. 혼자만 계속 얘기하는 것보다. 송지현 선생님 어떻게 처음 녹음해보시는데, 괜찮았죠? 네, 걱정 많이 했는데, 또 강 교수님을 믿고 왔기 때문에 역시, 네,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렉터 박사 같은 재밌었습니다. 분이에요. 네. 그럼 가시기 전에, 이 양들의 침묵에 대해서, 뭐, 못하신 말씀 있으면 한마디씩 더 해주시고 가시죠. 네. 사실 이 얘기는 하면 너무 길어져서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사실 이 추리 소설이나 이런 범죄, 심리 소설 이런 거에서 이제 찾아내야 되는 게 어떤 실마리잖아요. 특히 이 영화의 그 로고에 보면은 나비가 있어요. 나방. 포스터에. 나방. 네, 머스. 그 나방이 사람 5명이 이렇게 해골 모양으로 보였는데 자세히 보면은 그게 사람 5명이 나체가 이렇게 서로 손붙들고 있는 모습이에요. 맞아요. 네. 그게 일종의 그러니까 해골이라는 게 결국 우리는 되게 뭐랄까요? 무섭고 잔인한 것이라고 잔인하고 막 이런 거로다가 상징물로 생각을 하는데 네. 그런 것이 결국은 인간들이 조합해서 만들어내는 거다. 결국 인간이다. 그런 기호거든요, 이게.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다뤘던 장미의 이름처럼 네. 이것도 하나의 기호학적 해석으로다가 이 소설을 보면은 재미있는 클루들, 그 기호들을 발견할 수 있어요. 저것도 그 중에 하나죠. 저게 사람이에요. 사람 5명이 나체가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서로 맞붙들고 있는 모습이 돼서 겉모습은 이제 마치 해골처럼 보이죠. 그래서 기호학을 좀 아시는 분들은 기호학적 측면에서 이 소설을 보면 또 다른 재미를 볼 수 있다. 네. 그 말씀을 드리고 어떤 싶었어요. 영화나 소설에서든지 우리 인간에 대해서 다 다루잖아요. 근데 전 특히 이 영화에서 인간이 나약하기도 하지만 강인하기도 하고 또 선하지만 악하기도 하다 이런 것을 많이 느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찾아보면서 영화를 보시면은 더 좋은 감상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뭐 저는 그냥 참고로 이 영화에서 왜 아까 교수님이 유괴라고 하셨지만 납치당했던 캐서린이라는 여자하고 그 범인 제임 건부 있죠? 네. 둘이 친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런 여담을 들려드립니다. 네, 오늘 두 분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저도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정진호였습니다. 청취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I'll be back. 고맙습니다.